이번 시간에는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인권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말이면서도 다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침해당하지 않는 인권, 즉 다른 말로는 자연권을 가진다, 다른 말로는 또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과거에는, 즉 산업화가 되기 이전 사회에서는 국가라는 거, 즉 대부분의 활동이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어때? 우리가 글로벌 사회라고 하면서 세계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고 있잖아. 그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서로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인권의 문제가 갈수록 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느낌, 확대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우리. 인권 존중. 결국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될 것이고, 요걸 이제 다른 말은 어떻게도 부른다? 자연법, 뭐는 뭐 자연권, 자연법, 아니면 뭐 천부인권, 다 같은 말이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가 다 어때야 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다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권의 개념이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 그런데 바사크라는 사람이 세대별로 강조되어 온 인권의 변화를 얘기를 했어. 그걸 한번 보자. 바사크가 말하는, 바사크라는 사람이 말하는 인권 3세대론이야. 인권 3세대론. 1세대 인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유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2세대 말하는 것은 사회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세대에서 말하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집단적인, 좀 더 얘기하면은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1세대 인권, 즉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점차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바꿔가면서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요구들이 될 거야.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 몸으로부터의 자유다. 몸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국가의 간섭이나 또는 통제를 어떻게 벗어나려는 움직임에서 나온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야. 무슨 말이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조국가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모든 주권은 다 왕한테만 있어. 즉 왕 마음대로 다 통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 개개인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세금을 내라면 내야 되는 거고, 즉 개인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러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천부인권 사상이 또는 자연법, 자연권 사상이 강조가 되면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되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 즉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상인이나 어떤 개인이 돈을 벌었다고 치자. 근데 과거 사회에서는 국가가 내놓으라면 내놨어야 되는 거야. 즉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통해 나오는 이제 그 다음 사회에서, 근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인 거지. 야, 국가 니네가 뭘 할 줄 알아? 내버려둬.
경제 이거 내버려두면 잘 돌아갈 거야. 신경 쓰지 마. 국가 니네 간섭하지 마. 개개인을 좀 내버려둬. 알아서 잘하는데 왜 건드려? 이런 식의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유권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 부른다? 뭐뭐로부터의 자유.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뭐뭐로부터의 자유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입장이지. 즉, 내버려둬. 자, 뭐냐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부른다? 소극적 권리라고 얘기를 해. 소극적. 즉, 소극적 자유. 소극적이야. 왜? 내버려두라고 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다음 걸 얘기하면 바로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2세대 인권은 뭐냐면은 사회권이야. 자, 사회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거를 좀, 자, 지우고 얘기를 하자. 자, 국가에 의한 자유야. 자, 국가에 의한 자유. 즉, 뭐뭐로부터.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야. 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복지국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재분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느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과거에는 자유권을 얘기할 때만 해도 국가 니네 개입하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나 19세기 전후 20세기 초에 들어서게 되면은 어떤 목소리 높아지게 되냐면은 야, 국가 니네가 세금 걷어가고 그치? 또 자본주의 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보장해줘야 된다?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지국가론. 그걸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런 요구 나오는 거지. 어떻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제에 개입을 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한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뭐니? 개개인의 시민들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요구한다. 바로 뭐야? 적극적 자유. 다른 말로 뭐 적극적 권리. 자, 아까 이제 좀 의미가 구별이 되겠지? 그치? 몸으로부터의 자유는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였고, 그치? 적극 자유는 뭐야? 해달라는 거지. 국가한테 해달라는 거야. 우리 복지정책 해줘. 우리 먹고 살게 해줘. 우리 굶어 죽잖아. 왜 니네 가만히 있어? 라고 요구하는 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권, 인권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해가는 흐름을 좀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지. 그렇지? 자본주의 경제가 초창기 정착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유권이 강조가 됐다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사회 불평등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계층 간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회권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이라고 누가 바사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1세대, 2세대 인권은 말이야. 1세대, 2세대 인권은 말이야. 자, 이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야. 뭐냐면 이거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봐. 자유권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국가한테 얘기하는 거지. 간섭하지 마. 나 내버려둬. 국가 개인 간의 관계야. 자, 2세대 인권도 또 뭐야? 사회권. 국가 이거 해줘. 내놔. 복지정책 해줘. 똑같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지. 그런데 현대사회 21세기에 대두되고 있는 3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야. 그럼 뭐냐?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 3세대 인권이 강조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권, 어떤 인권들이 있을까? 어떤 인권들이 있을까? 자,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전쟁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는 인종차별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차별 정책들 있지, 뭐 성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뭘까, 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이런 문제들. 봐봐.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지. 뭐니? 전 세계, 전 인류가 모두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게 바로 3세대 인권이야. 즉, 국가 간의 어떤 경계가 중요한 개념이지 아니라는 거지. 전지구적인 문제, 즉 글로벌 사회에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바로 뭐다? 3세대 인권이 강조하는 내용들이야. 한마디로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자, 환경은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인종차별, 성차별, 소수민족, 또 뭘까? 하층민들, 그치? 하층민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까지 어떻게 인권 문제로 넣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다? 3세대 인권에 대한 고민이다. 자, 그래서 1세대, 2세대와 3세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기억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1세대, 2세대는 국가라는 영토 경계 안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은 3세대 인권은 좀 더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지구적인 전쟁, 환경과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바사크의 어떤 거? 3세대 인권론, 인권 3세대론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다. 자, 그러면 이 3세대 인권론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야. 더 이상 인권 문제는 개별 국가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나 전지구적으로 모두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 난민, 그치? 어디야? 뭐 시리아 내전이 있으면서 그 난민들이 어디로 오게 돼? 막 그리스 이쪽 국가들로 이제 어떻게 망명을 시도하잖아, 그치?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는 그건 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가 됐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전지구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치? 또는 뭐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전지구적인 문제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게 이제 아마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즉 제시문으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키워드는 어떤 걸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제 뭐다? 인권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포인트를 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 개별 국가 문제가 아니야. 전지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요게 세계 인권선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 자, 인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대충 좀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 큰 이야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좀 들어가 볼 텐데, 자, 인권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같이 쌍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차별 문제가 되겠지. 차별 문제. 그치? 자, 차별 문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니? 대한민국은 뭐 단일민족 국가니 뭐니 하면서 좀 강조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성차별이라든지, 그렇지? 또는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또 뭘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나 이제 어디니? 해외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 인종차별, 또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흔히 말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개개인들이 뭐 민주시민의 의식을 키워나가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위아더 월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것만 사실은 부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은, 자, 바로 이거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야. 그냥 뭐 소극적으로 인식 변화를 해야 된다, 뭐 윤리의식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우대 정책. 즉, 우대 정책.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차별받는 소수를 어떻게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피는 거야. 우리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적극적 조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 우대 정책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장애인들한테 뭐 대학 입학할 때 다른 뭐 특혜를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기관에 뭐 취직을 하게 될 때 뭐 여성한테 여성 할당제를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 가산점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소수민족에 한해서 뭐 특별 할당제를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조치 또는 우대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이거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왜? 자, 세계 인권, 즉 우리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우대 정책이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야. 문제가 없는 것, 즉 비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비판 논거의 대표적인 역차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자, 보상이야, 보상. 무슨 말이냐? 과거로부터 소수자들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단 말이야. 그치? 차별을 받아온 역사야. 우리가 흔히 뭐 여성의 역사를 뭐라 그러니? 남성에 의한 억압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대 정책은 필요하다. 뭐 할당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산점제 아니면 뭐 특혜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보상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식으로 찬성할 수도 있을까? 재분배. 뭐냐면, 자, 사회가 보다 더 발전하고 더 사회의 이익,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즉 갈등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차별을 없애서 끌어올려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재분배의 입장. 자, 그 다음 공리주의도 얘기하는데 사실 공리주의도 비슷한 이야기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되니까는 필요하다라는 얘기. 뭐 사실은 이제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은 다 좋은 얘기들만 하잖아. 그치? 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역차별인데, 첫 번째가 사실 역차별로 봐야 되는데, 자, 이 역차별이 제일 중요한데, 자, 역차별이란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사실은. 자, 역차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보면은 어떤 소수민족, 뭐 이렇게 뭐 흑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따로 뽑는 이제 쿼터제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래도 이 쿼터제를 하다 보니까는 이 소수민족이나 어떤 유색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좀 표현이 그런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이 좀 더 낮았던 거지. 즉, 흑인들이나 뭐 유색인종들, 황인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쿼터제,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반 전형보다 좀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건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야. 왜? 그게 바로 역차별이야. 뭐냐면, 자,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대 정책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우대 정책 때문에, 자, 우대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거지.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역차별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건 마찬가지겠지. 여성 할당제를 한다라고 해보자고. 그치? 그러면은 그 여성들끼리만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남성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쿼터제 때문에 나는 그 안에 못 들어가. 뭐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역차별 문제는 항상 나와. 자, 정리하자. 뭐냐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 역차별이라는 건 뭐다? 이러한 차별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다? 역차별 논란이다. 역차별은 항상 좀 우리가 정확히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저 보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 과거에서부터 쭉 차별받아온 거 알겠다. 근데 그거는 과거 세대의 잘못인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왜 현대 세대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식의 반론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업적 위주의 사회인데, 업적이나 성과 위주의 사회인데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항의가 되겠지. 업적이나 성과 중심이 아니라, 그치? 왜?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요것 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사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할당제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 난 못 들어가. 이건 업적 성과에 의한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의 반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역차별이란 말 중요하고, 자, 우대 정책이 뭔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우대 정책은 뭐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그래서 그거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판받을 점 충분히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하고 있자. 그 다음,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공정한 사회. 자, 공정한 사회. 뭐 공정한 사회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뭐겠어? 룰이 지켜지는 사회, 법이 지켜지는 사회, 당연히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 공정한 사회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뭘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 있어. 신문이나 TV에서 항상 나오는 말. 뭐지? 부패. 부패는 뭘까? 자신의 어떤 지위나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룰을 어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뒷돈을 받는다라든지, 그치? 뇌물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것도 있을까?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전부 다 부패에 들어가는 거야. 자, 부패란 말이 모르는 학생은 없겠지, 당연히. 다 알겠지. 누가 다 알 거야, 부패라는 말은.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한번 보자고. 어떤 모델이냐면, 부패를 설명하는 모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기대비용 이론인데, 자, 기대비용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거든. 자, 보자. 자, 부패는 적발 확률 곱하기 처벌 확률, 그 다음 곱하기 처벌의 강도까지. 자, 무슨 말이야? 이거 되게 쉬워. 막 뭐 굳이 연락할 필요 없어. 자, 뭐냐면, 부패가 적발될 확률이 높을수록, 그치? 처벌될 확률이 높을수록, 벌칙의 강도, 처벌의 강도가 셀수록,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즉,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떻게, 그건 더 커지게 되겠지, 그치? 결국 어떻게 된다? 적발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처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지만 부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 좌변이 부패의 기대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커진다라는 거는 부패의 기대비용이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처벌, 적발, 처벌의 강도. 한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부패에 대한 설명하는 모델 중에서, 자, 두 번째 모델은 주인 대리인 모델인데, 일단 한번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 자, 부패의 수준은 말이야. 자, 부패의 수준은, 자, 독점권, 자, 플러스 재량권, 그 다음 책임성, 그 다음이 투명성. 자, 이게 무슨 한번 보자. 주인 대리 모델 뭐냐면, 우리 쉬운 예로 들어보자. 국가의 주인은 누구니?
우리 국민들이야. 그치? 그럼 국가의 대리인이 누가 되는 거야? 이게 공무원이나 그런 공직자들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대리인이 이제 공무원이나 공직자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대리인들이 주인 모르게 독점할 수 있는 권한, 그 일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알아. 재량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여기까지 건드릴 수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재량권. 그 다음, 책임성은 뭘까? 책임져야 되는 거. 그치? 책임져야 되는 거. 내가. 투명성은 뭘까? 일의 투명성이라고 하지. 오픈됐느냐? 가려졌느냐. 즉, 양지에서 일어나느냐? 음지에서 일어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점권이 크고, 재량권도 크고, 그런데 책임지는 거는 낮고, 투명한 정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부패의 수준은 커진다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자, 공무원, 이거 예문이 되게 쉽다 그랬어. 어떻게?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고, 반면에 책임지는 거는 낮고, 투명성이 낮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부패의 수준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야. 이 모델을 분석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아마도. 다만,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 답이 나왔잖아, 어떻게? 독점권을 줄여야 되는 거고, 재량권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치? 책임지는 부분은 높여야 되는 거고, 투명성은 높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대비용 모델이건 주인 대리인 모델이건 전부 다 뭐다? 이 부패라는 게 무엇이고 이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모델이다 생각하면 충분한 거야. 자, 부패가 문제인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말이야. 그치? 해결하는 방안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 뭐 부패 방지법 이런 법안을 만든다라든지, 그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즉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부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윤리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부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더 좋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정답들을 이거 다 알고 있는 답이다. 자, 그러면 좀 쉬운 거면 이거 쉬운 거. 우리 전통 사상에서 이 부패와 관련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 첫 번째, 청백리. 많이 들어봤다고, 청백리. 이거 뭐지? 청렴결백이야. 청렴결백. 자, 청렴하다는 얘기는 뭐니? 부에 욕심을 두지 않고, 그치? 결백.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자세. 그게 청백리 정신. 자, 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정신. 우리 선조들께서 쭉 이어서 해오신 말들이야. 두 번째, 봉공정신. 자, 봉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거를 받든다는 얘기거든. 즉 뭐니? 사익보다는 어디에? 공익에. 즉 국가나 국민, 백성을 위해서 받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정신. 자, 세 번째, 선공후사정신. 뭐니? 먼저 공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일을 고민한다. 뭐가 먼저라는 거야? 공적인 게 먼저라는 거야. 자, 이게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얘기. 아주 좋은 말들. 자, 현대사회에서 또 얘기되는 것들 하나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부자, 내부고발. 더 자세한 얘기하면 보니 내부 공익신고. 왜냐면 부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 좀 알기 힘들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익을 생각해서 부패나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부 공익 신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그 내부자가 이런 공익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뭘까? 조직의 틀을 깨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 엄청난 그 뒤따르는 대가도 되게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좋은 말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있자. 자,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부패부터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얘기해봤고, 그 다음에 선조들이 말한 강조한 사상에 좀 얘기를 해봤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정한 사회 제일 처음 원래 뭐가 떠오르니? 준법이지, 준법. 준법. 지난 시간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일반적 정의가 뭐였어? 법을 지키는 거였지? 네, 맞아. 이 준법이 사실은 뭐 좀 우선한단 말이야.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 약속이란 말이야. 가장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게 법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준법 정신이야. 자, 이 법을 지킨다는 걸 얘기를 할 때 처음 나오는 사람, 로크라는 사람. 자, 로크는 사회계약론자로 유명한데, 사회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계약론은 뭐냐면은, 자, 왕조국가에서는 어떻게? 왕이 다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말 그대로 신민이 신민. 왕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은 이런 의미야. 자, 국가와 개인은 뭘 맺는다? 계약을 맺는 거야. 계약을. 왜? 만약에 국가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개인들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 걸 뺏길 수도 있겠지. 그렇지? 서로가 물고 뜯고 할 거란 말이야.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은 누구랑? 국가랑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론이야. 자, 이런 로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요거는 좀 용어를 좀 기억하고 있자, 우리. 자, 뭐냐면은,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자, 명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 명시적 동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뭘까? 개인과 국가는 눈에 보이는 계약서를 썼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계약을 썼다는 거지. 뭐 어떻게? 국가는 법을 만들고 개인은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게 명시적 동의야. 그럼 묵시적 동의는 뭐냐면, 봐봐, 우리 태어나서 국가한테 가서 어이 국가 나랑 계약서 한 장 쓰지 이런 거 하니?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말한 묵시적 동의는 뭐냐면은, 자, 내가 국가랑 직접 계약서를 들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국가 체제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면, 자, 향유라는 말은 누린다는 뜻이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국가의 체제에, 즉 국가의 법을 준법 지키겠다라고 하는 묵시적 동의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소리야. 정리하면 로크가 주장하는 건 개인과 국가는 계약을 맺어야 돼, 눈에 보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을 맺니? 맺지 않아. 맺지 않지만,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국가 체제 안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 체제 안에서 그 체제를 누리고 있다, 향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즉 준법의 의무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로크의 주장이야. 알겠지? 그래서 로크가 말한 이 묵시적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면 충분하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그 국가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미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라. 이게 로크가 말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의 의미. 자, 우리 준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자, 준법은 뭐 법을 지키는 건 뻔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뭘까? 공리주의자들은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오고 행복을 주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고, 뭐 그 외의 사람 당연히 뭘까? 공정한 룰을 지킨다라든지 하는 것이 더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뻔한 주장들을 하게 되겠지.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야. 시민 불복종. 자, 시민 불복종이야.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우리가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요 사이에
전범이란 말도 들어가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재판이 열린 거지. 우리가 다 알잖아. 어떻게 독일 나치가 뭐 유태인 상대로 해서 온갖 실험을 한다라든지, 그치? 그런데 아주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 사람을 집단으로 죽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거야. 뭐냐면 그 독일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나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화는 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말은 또 아니야. 그치? 근데 잘못됐다는 거지. 왜? 아무리 국가의 명령, 국가가 시키는 법이라 할지라도 요 말이 좀 기억해야 되는 거지. 자, 보편적 인권 정신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국가가 시킨다고 다 한다? 그건 어떻게 개인으로서는 되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국가가 부당한 요구를 나한테 시켜, 국가가 부당한 법을 나한테 강요를 해, 국가가 인권에 어긋나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는 강요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가? 갈등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어떤 사람? 자, 소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소로라는 말은 바로 시민 불복종이야.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걸 강조하는 거야. 개인의 양심. 자,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단 말이야. 그런데 국가가 시킨다고 다 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왜? 국가이기 이전에 난 뭐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 나는 국가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다? 충분히 내가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됐다. 뭘 해야 된다?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돼? 시민 불복종은 국가가 강요하는 부당한, 즉 보편적 인권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다? 시민 불복종의 개념이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외국인 차별법.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냥 얘야, 얘. 자, 너 공장 운영하지? 니네 공장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 쓰지 마. 태국 사람 쓰지 마. 뭐 필리핀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국가가 만든 법이네. 그럼 지켜야지. 이게 맞는 걸까? 아니라는 거지. 왜? 이렇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맞니 맞지 않니? 맞지 않아. 그렇지?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슬람 교도들이랑은 같이 앉지 마. 같이 밥 먹지 마. 이런 법 만들었다고 치자. 그거 지켜야 되니? 안 지키는 거지. 그게 뭐라는 거야?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야.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야. 왜? 그것이 그 법의 내용이 어떠니까? 그 법의 내용이 보편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무조건 그냥 막 쓰면 돼, 시민불복종?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냐면은 이거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자, 목적 자체가, 즉 법을 어기는 시민이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즉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오케이라는 거야, 시민불복종.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뭐가 돼? 이것이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되는 거야. 총 들고 쏜다라든지 막 칼 들고 안 된다는 거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심의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돼. 즉
다른 걸 다 썼는데,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국가가 안 들어줘. 그랬을 때 뭐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네 번째. 자, 어쨌든 올바른 얘기라고 하지만 시민 부족했다는 거는 법을 어긴 거지. 자,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우리 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있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독약을 먹고 죽잖아, 소크라테스가. 땀방에서. 그치? 자, 그런 정신과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뭐냐면, 법을 어길 때 아무리 그것이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거지. 이거는 뭘까? 사회에 또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란 말이야. 법을 어긴다라는 건 아무리 그게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간디 같은 경우에도 뭐니? 영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다가 어떻게 됐어? 비폭력 운동을 했다고 되게 유명하지 않니? 그 다음에 어떻게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했단 말이야. 감수해야 된다. 네 가지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언제 쓸 수 있다? 시민불복종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 수단은 비폭력적으로 최후의 방법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아무리 그게 악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놓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롤스라는 사람이 나온다. 롤스. 이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을 조금 마지막으로 좀 기억을 하자.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 기본 개념은 차이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흔히 저항권 사상이란 말이 있고, 지금 여기 새로 배우는 시민 불복종이란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자, 저항권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국가가 어떻게 돼?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저항권이란 말이야. 이것도 의미 비슷하지? 그런데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 뭐 군사 독재 국가가 있어. 뭐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막 마음대로 해. 군부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될까? 어때? 롤스는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이게 안 통해. 왜? 법 자체를 마음대로 만들잖아. 즉, 롤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질서 정연한 사회. 무슨 말이냐면,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거는 법적 체제가 갖춰져 있고 사회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일부 부당한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잘 이해해야 돼. 자,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하는 국가, 법이 통하는 국가, 법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되게 합법적으로 통치되는 국가, 즉 질서가 정연한 사회에서는 간혹 등장하게 되는 국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즉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쓸 수 있어. 뭐를? 시민 불복종을. 그러나 이런 독재 국가 있지, 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이런 군사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이.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롤스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그런 군사 독재 국가라는 건 이미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니잖아. 이게 함정이라는 거야.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합법적인 그런 국가에서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지만, 이미 질서가 무너져 있는, 질서가 없는 이런 독재 국가에서 저항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개념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는 이게 필요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오히려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이.
그러니까 함정으로 그렇게 문제를 낼 거라는 거지. 그치? 뭐 다음 중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민주화 투쟁. 그치? 얘는 안 들어가는 거야. 시민 불복종 안 들어가. 왜? 독재 국가라는 거는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국가라는 건 뭐니? 이미 질서가 없는 거니까.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겠어? 혁명을 해서 뜯어 고쳐야지. 알겠지? 자, 그래서 롤스의 마지막 요 구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끝났어. 시민 불복종은. 자,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얘기와 공정한 사회 얘기를 했어. 그치? 인권에 대한 거 얘기를 할 때는 뭐 차별이라든지 역차별, 또 바사크의 3세대 인권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공정한 사회는 크게 부패에 대한 이야기와 준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양갈래로 좀 기억을 하면은 뭐 충분히 되게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시민 불복종에 대한 이해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번 단어는 충분히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